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다 괴물이 공개되었습니다. 2. 무게가 너무 무섭다. 3. 기술 개발 계획 발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대한민국 역대 최대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을 케이프21이 책임져 왔다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국방력에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케이프21 이전 세계 방산시장과 군사력 판도에서 대한민국의 의상을 한 단계 상승시켰듯 이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 군의 전략 수준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중형 항공모함입니다. 이번 마덱스 2023 매서 한국형 항공모함 등침 CVX는 중형으로 형상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함형이 공개되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스키점프대를 폐지했고 함재기도 F-35B가 아닌 케이프21엔 마리논을 탑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세계 방산시장과 군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을 공개하는 자리인 마덱스의 특성상 대부분 마덱스에서 공개된 함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깝게는 기동함대의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 차기 호위함 FFX 배치 1 충남함부터 KDDX까지 모두 마덱스에서 먼저 함형과 구조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될 중형 항공모함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립형에서 전동적인 경사 구상 선수형으로 바뀐 선수부, 스키점프대 대신 설치된 캐터펄트와 어레스팀 와이어, 전형적인 항공모함의 함형을 따르는 항공데크 등 한국형 중형항모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규모인데요. 이번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한국형 항공모함 CVX는 4만 톤급, 명실상부한 중형 항공모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항공모함을 배수량으로 구분할 때 2에서 3만 톤급을 경항모, 4에서 7만 톤을 중형항모, 그 이상을 대형항모 또는 슈퍼캐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4만 톤급인 CVX를 보고 간신히 중형항모의 턱걸이한 수준이네 라며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확실히 질적 성능이 동급이라면 함정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더군다나 항공모함의 경우 배수량이 클수록 소티와 함재기 탑재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4만 톤이라는 규모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서해 내외화를 노리는 중국은 지금 당장만 3척, 장기적으로 5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물량 확보에 한계가 뚜렷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려면 우수한 성능의 함재기와 다량의 소티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 해군의 씁쓸한 버릇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고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의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깡패국가 트리오가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아래에는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차 하나 개발하는 것, 전투기 하나 도입하는 것까지 일일 이 주변국들의 견제와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대외 투사력이 강력한 해상 전력은 북한, 중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해군에서는 신형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최대한 규모가 작아 보이기 위해 경하 배수량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 분쟁을 먹재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는 수만 톤까지 차이가 나는 만재 배수량을 발표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부풀려 선전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항공모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CVX의 서류상 배수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작 4만 톤이 있지만 다수의 KF-21N, E-2D, 마리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는 것과 2개의 캐터펄트, 함재기를 수송하는 2개의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했을 때 만재 배수량은 최소 7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도 슈퍼캐리어 직전에 7만 5천에서 7만 8천 톤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규모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도 어찌되었든 슈퍼캐리어는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CVX가 프랑스에서 추진했던 만재 배수량 7만 5천 톤의 중형 항공모함 P-8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PA2는 층장 283m, 만재 배수량 75,000톤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캐터펄트 이함과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한 착함, 다시 말해 CATOBAR 방식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또한 공동 개발을 계획 중이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전방의 항해용 함교들, 후방의 함공 관제용 함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CVX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함재기는 라팔 32대, E2C 조기 경보기 3대, NH95대들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외형적 유사성을 생각하면 CVX의 함재기 구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CVX의 경우 공격용 함재기로 KF-21N을 탑재하고 대잠초계 헬기로는 이미 독도함, 마라도함에서 해상 운용 능력이 임증된 머1 마리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공중조기 경보기 영역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함재기들 탑재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중조기 경보기들 탑재할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함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중조기 경보기의 지원이 없으면 적진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CVX가 아직 스키점프대 방식의 경항모로 추진되었을 때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공중조기 경보기들 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항공모함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스키점프대 방식의 항공모함도 조기경보 헬기를 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장식 공중조기경보기에 비하면 새 말의 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정말 움직이는 공군기지가 되려면 공중조기경보기는 필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함상형 공중조기경보기가 이 시리즈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기들 함재기로 개량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전폭만 30에서 40m에 육박하는 공중조기경보기를 함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크기로 축소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196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이 시리즈들 아직까지 고치고 개량하며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요도 제한적이라 생산성이 낮다는 걸 고려하연 결국 대한민국도 함상 공중조기경보기로 이 2D를 수입해서 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체 개발을 선택하기엔 수지타산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으로 PA2와 함재기 구성이 상당히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탑재 수량에서 말생하기 시작할 텐데요. 함재기 탑재 수량과 소티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예의 가장 큰 위협민 중국을 맞상대하려면 한 척의 항공모함으로도 가능한 최대 소티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단면 최고 수준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155m 곱하기 33.5m의 초대형 경남고를 보유한 데다 HMWHS라는 독특한 장비들 동해 최대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컨 엘리자베스급은 신부 경남고, 탄약용 엘리베이터, 함재기 경남고까지 이어지는 9획의 긴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위들 몰이라 불리는 56개의 자동화 수레가 움직이면서 탄약 등 각종 물자를 항공 갑판까지 배달하는데요. 이 덕에 승무원들이 탄약을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 보니 신속한 화기 관리와 취급이 가능하고 덩달아 함재기 전체 소티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 작동 구조를 보면 K9A2 자주포의 탄약 재장전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실제로 K9A2 위 독보적인 자동장천 시스템이 최대 말사속도, 지속 사격을 모두 2배 가까이 향상시켰듯이 HMWHS를 탑재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함재기만 최대 6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일평균 72소티, 최대 110소티에 달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일간 면속 작전을 수행해도 최대 420소티까지 유지가 가능한데요. 중국의 랴모닝함, 산둥함의 밀평균 소티가 20여 회 안팎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아직 푸젠함의 전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CVX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충분한데요. 그런데 심지어 프랑스의 PA2,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교해도 CVX가 독보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한 방식입니다. 항공모함은 크게 함재기들 새총처럼 쏘아내는 캐터펄트와 함재기 후크에 와이어들 걸어 강제로 착함시키는 어레스팅기머들 사용하는 CATOBAR,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이륙하고 에리스팅기어로 착륙하는 STOBAR, 이도 저도 없이 스키점프대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STOVL, 세 가지 형식으로 나놉니다. 이 중에서 PA2는 C-13E 증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는
CATOBAR 형식의 항공모함으로 계획되었는데요. 증기식 캐터펄트는 문자 그대로 항공모함에서 가열된 증기를 응축해서 캐터펄트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리 자체는 증기기관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원자력으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묘질 같은 시대에 증기기관이 도대체 웬 말인가 싶지만 당장 그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10만 톤짜리 초거대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급조차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합니다. 현대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항공모함에 적용된 C-13은 사출 능력이 40톤에 육박합니다. 2톤이 넘는 화물용 트릭을 2km까지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인데요. KF-21이 최대 이륙 중량이 25.6톤인 점을 고려하면 함재기형으로 개량한 KF-21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함시킬 수 있는 출력입니다. 더군다나 증기식 캐터펄트는 면속 사출 능력도 뛰어나서 40초 물결표 50초 매 1대씩 사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문제는 구조가 거대하다 보니 내부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캐터펄트는 많을수록 이득입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한 캐터펄트가 많은 조기, 더 많은 함재기들 미륙시킬 수 있는 건 당면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증기식 캐터펄트는 드문 경우긴 하지만 증기암이나 온도가 부족한 채 사출되는 골드 캐터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 경우 함재기는 충분한 양력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해수면에 처박히고 마는데요.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 소묘가 높아 관리 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출력이 좋다 하더라도 7만 톤이라는 한정된 규모 아래 최대한 많은 함재기들 경납해야 하고 여기에 만성적인 함정 승무원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단점들인데요. 더군다나 CVX가 건조될 때쯤이면 이제 막 해군 항공대에 함재기 파일럿이 양성되었을 시기입니다. 아직 숙련도도 부족한 이 고급 인력들을 만전사고로 희생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나라가 있다면 단연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이란과 반목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북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이들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사회, 역사는 놀랍도록 유사한데요.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교과서로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중동의 골칫거리 정도로 여길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왜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를 벤치마킹해야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와 수차례의 대규모 전쟁은 무기 체계의 폭발적인 진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의 역사가 7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년 이채 못 되는 짧은 시간 동안 4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군사 수준의 약소국들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의 패자로 명성이 높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같이 강대국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레바논, 팔레스타인과 중소규모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 또한 북한이라는 희대의 깡패 국가에 맞서면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의 군사 전략이 방어적이라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유구한 전쟁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단히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석유 자원을 보유한 중동의 압박 때문에 주요국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 간의 군사 문제에 개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되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아람 국가들의 압력에 강대국들이 무기 금수 조처를 하자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무기 체계의 직징이 발현되는데요. 위태로운 지정학적 입지와 환경, 건국 이래 사실상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온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이스라엘 무기 체계를 독특한 방향으로 설계되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무기 체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승무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의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력이나 정비 편의성 등을 포기한 이스라엘 무기 체계의 구조를 보면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이스라엘의 주력 전차 메르카바입니다. 자세한 구조를 모른 채 외형만 딱 봐도 그간 소개해드린 다른 어떤 나라의 주력 전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질적인 외형이 눈에 띄실 텐데요.
특히 비슷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력 전차로 함께 운용했던 마가크 시리즈, 티란 시리즈와 메르카바 MK.1 이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마가크 시리즈는 미국에서 지원한 M48 패튼과 M60을 이스라엘 현지 환경에 맞게 개수한 전차인데요. 반면 티란 전차는 중동 전쟁에서 노획한 소련의 T-34, T-54 등을 제치장에서 사용한 전차들입니다. 당장 한 대의 전차라도 아쉬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산 장비든 아니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K1 전차 탄생 배경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르카바 MK.4 또한 K2 흑표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차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무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전차처럼 서방 규격 전차와 마찬가지로 MG-53 이미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메르카바 MK.1부터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인 LAH-AT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산 미니 헬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LAH-AT는 레이저 유도 시스템을 이용해 적 전차의 상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유효 사거리는 8km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120mm 주포를 탑재한 전차가 3에서 3.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는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최대 800mm까지 관통이 가능한 미사일이 레이저 유도를 동해 적 전차의 상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부무장으로 60mm 박격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차 내부에 탑재되어 있어 저격수로부터 박격포병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탄도 계산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기까지 합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전차에서 포탄도 쏘고 대전차 미사일도 날리고 박격포까지 발사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전차 하나로도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림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박한 설계인데요. 그런데 메르카바의 진짜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메르카바는 화력보다 방어력에 더욱 집중한 전차입니다.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의 파워팩은 상당히 특이하게도 전차 전면부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엔진이 차체 앞에 설치됨에 따라 전면부 피격 시 서스펜션과 엔진이 모두 승무원 보호를 위한 방어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덕에 장갑차처럼 차량 후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유사시 승무원 탈출이 용이하게 설계했는데요. 예비 포탄 탑재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 최대 6명의 병력을 추가로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전차로서 장갑차의 역할까지 함께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카바는 V자형 하부 장갑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한국의 레드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부 장갑인데요. 지뢰 폭발 시 폭발 압력을 분산시켜서 승무원에 대한 충격을 감쇄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메르카바는 그 강력한 방어력과 뛰어난 승무원 보호 능력을 중점으로 두고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전차는 지상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제2차 중동전쟁 당시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 비해 수적으로 불리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산 전차를 개발할 생각이었던 건 아닌데요. 본래 이스라엘은 영국의 최신형 전차 치프틴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영국이 아랍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이스라엘과의 치프틴 전차 개발 계획을 취소해버리자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전차를 개발해야만 했는데요. 이 와중에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포 공격에 전차 110대 중 85대를 고작 3분 만에 날려먹는 참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었기에 메르카바의 방어력에 그토록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 사상은 메르카바 MK.4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우주선을 떠올리게 하는 넓고 납작한 포탑은 극단적인 경사 장갑을 추가하기 위함인데요. 경사 각도에 따라 실질적인 장갑의 넓이를 확장해서 동일 두께의 장갑 대비 높은 방어력을 의도한 것입니다. 또한 포탑 주변에는 외장식의 모듈 장갑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적화기의 장갑이 손상되더라도 피탄된 부분만 단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메르카바 MK.4는 전차 미사일과 로켓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 트로피 체계를 장착했는데요. 이는 4개의 레이더 안테나로 360도를 감시하면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완전 자동 요격시키는 능동방어 체계로서 이를 동해 전차 방어 능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메르카바가 완벽한 전차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력에 대한 집착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기술인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 방향에서 감지된 의문의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며 다중 주파수의 전파를 쏘아내는 것으로 보아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가 그 신호의 주인공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얼마 뒤 한국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신호의 정체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시연 비행을 했던 KF-21이었음을 알게 되어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 레이더 대신 같은 무게의 더미를 장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그런데 한국이 시험 비행 단계에서 AESA 레이더에 실물을 장착했고 거기다 실제로 작동시켜 성능까지 테스트했다는 것은 중국한테는 뜻밖의 위협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KF-21이 신호를 감지했다는 것은 반대로 KF-21도 자신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 맘만 먹으면 낙원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중국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 최근 KF-21 이 전투기에 눈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시연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4일 KF-21 CJ 3호기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로 처음 시연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CJ 3호기는 오전 10시에 E4000 비행장을 이륙해 최고속도 약 610km/h, 고도 3만 피트로 비행하고 11시 24분에 착륙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것은 이수범 공군소령이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만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의상과 진폭을 무작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해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는 개발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 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사청은 앞으로 2026년 2월까지 90여 회 비행을 통해 공대공 모드의 최대 탐지 및 추적거리, 추적 정확도 등 34개 항목에 대해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를 수행해 작전 운용 성능,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는 실로 경이로운 개발 속도입니다.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한 것만 해도 믿겨지지 않는 업적인데 그걸 벌써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게 개량하고 실물까지 날렸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좋기 10년분이 넘는 기술 축적을 거치고서야 해낼 수 있는 수준이죠.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실물 AESA 레이더에 맞춘 레이돔으로 교체하면서 기수 끝에서 길게 뻗어 있던 피토관을 제거한 상태로 비행했다고 하는데요. 항공기 주변 기류를 측정해 테스트 정보를 모으는 기수 피토관이 사라졌다는 것은 AESA 레이더 실험으로 KF-21 대부분의 성능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직 테스트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사실상 개발 완료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KAI에서 국민적 관심이 클 동안에 KF-21이 개발을 서둘러서 마무리하겠다 고 말했던 것이 불과 올해 초. 정말로 엄청나게 서둘러서 내뱉은 말을 지켜버린 겁니다. AESA 레이더가 이렇게 빨리 장착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이건 도박 덕분이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했을 당시만 해도 여전히 KF-X 프로그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KF-21이 전 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현대 전투기 개발사의 초신성으로 대우받고 있지만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누구도 KF-X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시제품이 출고될 시점에 KF-21은 이제 겨우 CJ1호기의 동체 프레임밖에 없는 상태였고 사업 자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매일매일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ESA 레이더의 개발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걸 달고 날 전투기가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KF-X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수많은 과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산 배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태클이 들어왔고 미국은 전투기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기술들에 대한 이전을 거부해서 한국이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 외에도 프로젝트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일일이 늘어놓기가 입 아플 만큼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라면 이런 걸림돌들을 모두 뛰어넘어 어떻게든 KF-21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어찌 보면 막연한 믿음일 뿐이었지만 한국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AESA 레이더는 AESA 레이더대로 개발을 이어나갔습니다. 작년 봄 KF-21 탑재형 AESA 레이더가 시험 항공기에 탑재된 모습이 공개됐죠. 보잉 737 항공기의 기수에 국산 AESA 레이더와 KF-21용 레이돔을 붙이는 개조를 가한 것이었는데요. 레이돔의 크기가 737기의 동체에 비해 너무 작아서 마치 새의 부리를 단 것 같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었지만 가망 인증 자체는 공개 4개월 전에 획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총 50여 차례에 걸쳐 이뤄진 AESA 레이더의 비행 시험에서는 공대공 모드의 탐지 및 추적 기능, 공대지와 공대에 대한 탐지 기능 및 전자전 능력 등 62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KF-21A사 레이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개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죠. 당시 AESA 레이더 책임 담당자는 F-16V에 탑재되는 AN/RPG-83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상정하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실물 AESA 탑재는 물론 전투기에 쓸만한 해상도를 갖춘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으로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합니다. 탑재할 전투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나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죠. 한국은 과감하게 두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시켰고 이를 통해 KF-21이 시제기가 나올 시점에 AESA 레이더가 충분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KF-X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국민적인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작년 6월 즈음이었습니다. 엔진 점화 시험, 지상 주행 실험 장면이 공개되자 이를 지켜보던 우리 모두가 KF-21 정말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KF-21은 그 다음 달 정말로 하늘을 날았죠. 그로부터 반년가량 지나 마침내 한국의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KF-21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성능으로 테스트를 마쳤고 KF-21은 모든 요구 성능을 달성하여 AESA 레이더 탑재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납기의 민족, 양측의 개발 스케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방사청에서는 이번 AESA 탑재 비행에 앞서 실물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시제 3호기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뒷이야기를 모른다면 이건 그저 사진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은 KF-21과 AESA 레이더를 각각 개발한 방산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기수에 탑재된 AESA 레이더의 전면이 빨간색 덮개로 감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레이더의 TR 소자 모듈의 개수가 극비사항이기 때문입니다. TR 소자 모듈의 개수는 곧 레이더 성능과도 연결되고 정확한 개수가 알려지면 실제 성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ESA 레이더는 시제품 단계에서의 소자 개수만이 알려져 있는데요. F-35에 들어가는 AN/RPG-81의 경우 소자가 1200개, 이스라엘의 ELM-2052의 경우 1290개가 있다고 알려져만 있고 실물이 어떠한지는 기밀로 보호받고 있죠. KF-21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 역시 시제품 단계에서는 1088개의 소자를 넣어 공개했지만 실물의 경우는 1200개를 훨씬 넘는 개수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만 합니다. 간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국산 AESA 레이더는 벌써 기밀사항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소자 개수를 공개할 수 없는 실전 사양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이번에 비행한 KF-21 AESA 레이더를 포함해 요구 성능 전부를 갖춘 완전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으로 꽤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행 성공 직후 방사청이 언론 보도를 통해 AESA 레이더 기술의 해외 수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6일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산 AESA 레이더가 KF-21과 마찬가지로 2026년 양산이 시작될 것이며 추후 다른 무기체계에 응용할 수 있어 해외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기관 협업과 연구진의 끈질긴 노력 속에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수많은 난관을 딛고 개발에 성공한 것에 대한 감개무량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죠. AESA 레이더는 기술적 난이도가 극히 높고 응용처가 많아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적대 국가에 기술이 유출되면 뼈아픈 리스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해외 수출에 나서려는 이유는 그만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AESA 레이더와 같은 고급 군사 기술의 공유는 곧
동맹에 준하는 군사적 협력과 정보 교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류되는 정보에는 그간 습득한 적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가 포함되죠. 레이더 전파를 어느 주파수로 사용하느냐는 정보는 앞서 언급한 레이더 소자 모듈의 개수 이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극비 기밀입니다. 이쪽 정보의 경우는 노출되는 순간 해당 주파수에 맞춘 방해 전파에 의해 재민 공격의 위험성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이 동맹국들한테 국산 AESA 레이더를 판매할 수 있다면 그 동맹국들이 수집해왔던 타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보권의 통제는 승패조차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은 정보전에 있어서 일종의 전략 무기를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었죠.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 방산, 머자나 국산 AESA 레이더가 다양한 국산 무기에 적용되고 해외에까지 팔리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